어머니네 그냥 애나 잘 돌봐주면 되지. 뭐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집에 얹혀 살면서 불평은. 아들과 대화하고 있는 며느리가 내뱉은 말입니다. 33년 교직 생활 마치고 꿈꾸던 노후가 단 3년 만에 지옥이 됐습니다. 남편은 투자 사기로 2억을 날렸고 저는 이혼 후 아들 집에서 무보수로 손주를 키우며 무릎이 나갔습니다. 1년 반 후 제가 집을 나왔을 때 며느리가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. 어머님, 하은이는 누가 봐요? 저희 일 그만둬야 해요.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. 여러분, 이게 가족입니까?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60살 박미숙입니다. 서울 강북구에서 남편과 35년을 살았어요. 저는 동네 초등학교에서 33년간 아이들을 가르쳤고 남편은 건설회사 부장으로 정년까지 성실하게 다녔습니다. 2022년 2월 드디어 제 정년 퇴직일이 왔어요. 동료 선생님들이 꽃다발을 안겨주고 6학년 아이들은 손편지를 써줬습니다. 선생님, 행복하세요라는 문구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. 이제 내 시간을 살 수 있겠구나. 통장에 목돈이 찍혔습니다. 제 퇴직금 8천만 원, 남편 퇴직금 1억 2천만 원, 그리고 모아둔 적금 5천만 원, 합쳐서 2억 5천만 원이었어요. 아들 준호는 이미 결혼해서 분당의 아파트를 장만했고 저희 부부는 강북구 집 한 채면 충분했습니다. 남편과 약속했어요. 이제 우리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자고. 등산도 다니고 유럽 여행도 가보자고. 그해 봄 제주도로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. 한라산 둘레길을 걸으며 남편과 손을 잡았어요. 바람이 시원했고 하늘은 참 푸르렀습니다. 33년 만에 처음으로 평일 오전에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행복했어요. 그런데 남편 표정이 이상해진 건 그해 여름부터였습니다.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. 미숙아, 우리 이 돈 그냥 놀면 안 되지 않겠어?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. 무슨 소리예요? 은행 적금에 넣어두면 되잖아요. 적금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. 요즘은 다들 투자를 하더라고. 불안했어요. 우리 나이에 무슨 투자냐고 안전하게 사는 게 최고라고 말했지만 남편 눈빛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. 어느 날 남편 대학 동창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집에 찾아왔어요. 번지르르한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고급 외제차를 몰고 왔습니다. 그 사람은 남편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어요. 철호야, 나 요즘 베트남 부동산 개발 사업하는데 정말 대박이야. 원금 보장에 1년에 30%. 수익률이야.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해. 30%라는 숫자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. 김 사장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정부 인가도 받았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에도 났다고 이미 투자한 사람들 수익금이 나간다고 했어요. 남편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. 여보, 우리 한 번만 해봐요. 1억만 투자하면 1년 후에 1억 3천이 돼요. 그럼 우리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. 불안했지만 남편이 워낙 간절하게 졸라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. 알았어요. 하지만 1억만 해요. 절대 더 넣으면 안 돼요.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. 2022년 9월 남편은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. 처음 3개월은 괜찮았어요. 매달 250만 원씩 이자가 들어왔습니다. 남편은 득에양양했고 저도 잘 됐네 싶었어요.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. 김 사장은 계속 전화를 걸어왔어요. 다음 달부터 투자 인원 제한한다며 지금 추가로 넣으면 수익률 40%로 올려준다며 남편을 꼬드겼습니다. 남편은 제 몰래 5천만 원을 더 넣었어요. 그리고 2달 뒤 또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.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소리쳤지만 남편은 오히려 화를 냈어요. 당신은 몰라요.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. 1년만 기다려봐요. 2023년 1월
우리 통장에는 3천만 원만 남았습니다. 머릿속이 하얘졌어요.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. 2023년 3월 이자가 끊겼습니다. 남편이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.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. 회사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.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. 경찰은 냉정하게 말했어요. 이미 50명 넘게 신고 들어왔어요. 용의자는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네요. 피해 금액만 30억 원이 넘어요. 솔직히 돈 돌려받기 힘듭니다. 그날 밤 남편은 소주를 2병이나 마시더니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. 내가 미쳤지. 내가 미쳤어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. 저도 울었어요. 2억 원.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. 더 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. 남편은 투자금을 만들려고 제 몰래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놨습니다. 5천만 원. 이자만 매달 80만 원이 나갔어요. 당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? 우리 약속했잖아요.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. 미안해. 정말 미안해.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. 우리는 매일 밤 싸웠습니다. 당신이 날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?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도 우리 잘 살자고 한 건데 누가 사기칠 줄 알았어? 알았으면 안 당했지. 당신이 욕심 부린 거잖아요. 2023년 6월 결국 이혼을 결정했습니다. 35년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. 아파트는 매각해서 대출을 갚고 남은 돈 3천만 원은 반씩 나눴습니다. 남편은 고시원으로 들어갔고 저는 짐을 싸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. 준호야, 엄마가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엄마, 무슨 일이에요? 엄마가 당분간 너희 집에 좀 있어도 될까?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. 알았어요. 엄마 일단 오세요. 하지만 며느리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. 오빠, 잠깐만. 전화기 너머로 둘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어머님이 오신다고? 갑자기? 엄마가 힘드시대. 어쩔 수 없잖아. 알았어, 근데 하은이 봐주시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말해. 가슴에 대못이 박혔습니다. 그렇게 저는 아들, 집에서 작은 방 하나를 얻게 됐어요. 무급 가정부의 살. 아들 내외는 맞벌이였습니다. 3살배기 손녀 하은이는 어린이집에 다녔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운영됐어요. 아들 내외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했습니다. 자연스럽게 제 하루 일과는 정해졌어요. 오전 6시 30분 일어나서 하은이 깨워서 밥 먹이고 어린이집 등원해주고 하원시켜주고 그리고 저녁 먹이고 씻기는 것까지 아들 내외 퇴근 후 하은이 하루 일과를 보고까지 했어요. 그게 끝이 아니라 집안 설거지, 청소 정리까지. 그래도 손주 보는 게 할머니 도리라고 생각했어요. 하지만 3개월, 6개월, 1년이 지나면서 제 몸이 버티질 못했습니다. 60세 몸으로 3살배기를 쫓아다니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.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. 하은이는 활발한 아이라 공원에 가자고 조르고 그네를 밀어달라 하고 미끄럼틀을 같이 타자고 했어요. 더 힘든 건 며느리 태도였습니다. 어느 날 하은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다고 연락이 왔어요. 애들끼리 놀다가 살짝 넘어진 거였는데 며느리는 퇴근하자마자 차갑게 물었습니다. 어머님, 하은이 오늘 어린이집에서 다쳤다는데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그게 애들끼리 놀다가 살짝 넘어진 거래. 선생님이 미안하다고 했어. 살짝이요? 무릎에 피멍이 들었는데요? 어머님이 제대로 못 보신 거 아니에요? 아들이 옆에서 변호했지만 며느리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. 2024년 9월 아들 집에 들어온 지 1년 반쯤 됐을 때였습니다. 어느 날 거실 TV 위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걸 발견했어요. 이게 뭐야? 며느리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. 아, 그거요? 홈캠이에요. 하은이 혼자 있을 때 확인하려고 달았어요.
하은이는 항상 내가 같이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. 요즘 애들 사고 많이 나니까 찝찝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.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. 일주일 후 며느리가 쌀쌀하게 물었어요. 어머님, 혹시 제 화장대 서랍 여신 적 있어요? 응? 아니, 왜? 제가 넣어둔 돈이 없어졌거든요. 50만 원. 심장이 철렁했습니다. 그게 무슨 소리야? 나는 내 방에 들어간 적도 없어. 그럼 누가 가져갔겠어요? 집에 어머님밖에 없었는데. 서연아, 그게 무슨 말이야? 며느리는 웃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어요. 저도 확신하고 싶지 않아요. 그래서 홈캠 영상 확인해 볼게요. 그날 밤 며느리는 홈캠 영상을 확인했고 제가 그녀 방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. 하지만 사과는 없었어요. 다행이네요. 제가 착각한 거였나 봐요. 그게 끝이었습니다. 비수처럼 꽂힌 의심은 그대로 남았어요. 그 사건 이후로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. 어머님, 오늘 하은이 간식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? 살찌면 어떡해요? 어머님, 하은이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하는데 비용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? 어머님도 하은이 키우시잖아요. 어머님, 집안일 좀 더 신경 써주세요. 먼지 쌓인 거 보이세요?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. 그러던 어느 날 밤 며느리가 아들에게 하는 말을 엿듣게 됐습니다.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부부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. 오빠, 솔직히 어머님 언제까지 이렇게 계실 건데? 나는 시어머니랑 사는 거 진짜 힘들어. 집에 오는 게 무섭다고. 그래도 엄마가 하은이 봐주시잖아. 우리 둘 다 일하는데 어쩌겠어. 그럼 어머님한테 육아 비용이라도 드려. 공짜로 쓰는 것도 미안하잖아. 우리 형편에 그게 어딨어. 엄마 퇴직금도 다 날아갔는데.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돌아와 밤새 울었어요. 나는 뭐지? 무급 가정부인가? 아니면 그냥 애 봐주는 기계인가? 다음 날 아침 짐을 쌌습니다. 이불, 옷까지 화장품. 1년 반 동안 쌓인 제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어요. 엄마, 어디 가세요?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. 너희끼리 잘 살아라. 나는 이제 못 살겠다. 엄마,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준호야, 엄마는 너희 가정부가 아니야. 너희 잘 되라고 내 인생 바치고 살 수는 없어. 며느리가 옆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. 그럼 어머님, 하은이는 누가 봐요? 저희 일 그만둬야 해요? 육아휴직 쓰면 월급 반으로 줄어드는데.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. 그건 니네 문제야. 니네가 낳은 애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.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. 엄마, 진정하세요. 서연이가 잘못 말한 거예요. 잘못 말한 게 아니야. 1년 반 동안 쌓인 게 얼마나 많은데. 나는 이제 못 참아. 엄마, 그럼 엄마는 어디로 가시려고요?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. 그렇게 아들 집을 나왔습니다. 지금 저는 서울 신림동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.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방입니다. 작지만 제 공간이에요. 아들은 매일 전화를 걸어 엄마 집에 돌아오세요라고 말하지만 돌아가지 않습니다. 며느리는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어요. 아들은 결국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합니다. 월급이 반으로 줄었다며 한숨을 쉬더군요. 저는 이제 시니어 일자리 센터에서 소개받은 식당 보조 일을 하고 있어요. 한 달에 150만 원을 법니다. 많지는 않지만 제 힘으로 버는 돈이에요. 그런데 3개월 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. 전 남편 박철호였어요. 그 영감은 저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.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허리는 구부정했어요. 헐렁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. 저를 알아본 그 사람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. 미수가 무슨 일로 오셨어요?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. 나 여기서 공사 현장 일하고 있어. 점심 먹으러 왔어. 62세 나이에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 사람은 제일 싼 김치찌개를 시켜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.
떨리는 손으로 밥을 먹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. 퇴근 시간 그 사람이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. 미수가 잠깐만 얘기 좀 하자. 할 얘기 없어요. 미안해. 정말 미안해. 내가 욕심을 부려서 우리 인생을 다 망쳤어. 그 사람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.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? 2억이 돌아와요? 나도 매일 후회하면서 살아. 고시원에서 하루하루 버티는데 너무 힘들어.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일 안 하면 굶어. 처음에는 동정심이 들었어요.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. 그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. 나도 60세에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있어요. 서로 자업자득 아니에요? 그 뒤로도 전 남편은 가끔 그 식당에 왔어요. 어느 날은 제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. 이거 받아. 내가 한 달 동안 모은 거야.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. 이게 뭐예요? 2억은 못 갚아도 조금씩이라도 갚고 싶어. 내가 잘못했어. 저는 봉투를 돌려줬습니다. 필요 없어요. 당신이나 잘 드세요. 그 사람은 울먹이며 말했어요. 미수가 나 정말 후회하면서 살아.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?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. 안 돼요.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. 당신 없이요. 손주 육아는 사랑이 아니라 노동이었습니다. 며느리는 제게 감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. 당연하다는 듯이 굴고 의심하고 무시했습니다. 1년 반 동안 무보수로 일한 대가가 애 봐주는 기계라는 말이었어요. 그리고 남편은 욕심을 부리다가 우리 인생을 망쳤고 지금은 62세의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.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삽니다. 60세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. 누구를 위한 희생도 누구를 위한 용서도 이제 없습니다.